이런 귀한 도시락을 폐급 이병이 먹으면 체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행동도 폭력입니다. 면회실에 깔깔거리는 웃음이 퍼졌습니다. 야, 한강 내 누나 참 당당하시네. 근데 아줌마가 뭔데 군대에 이래라 저래라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부대의 운명이 바뀌게 될 것임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여러분 혹시 가족이 힘들어하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의 그 무력감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은 그의 초여름 어느 목요일 밤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한서진입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동생 한강을 홀로 키워온 평범한 누나입니다.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도 동생만큼은 꼭 잘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10시 퇴근해서 막 집에 도착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생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강아? 누나.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늘 밝았던 동생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목을 조르고 있는 사람처럼 간신히 짜내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 일도 없어. 그냥 목소리 듣고 싶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한강은 전화를 자주 하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짧게 안부만 묻고 끊는 게 전부였습니다. 강아, 뭔가 있지? 누나한테 말해봐. 누나, 이번 주말에 올 수 있어? 주말? 당연히 가야지. 무슨 일인데? 도시락. 먹고 싶어.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강은 입대하기 전까지 한 번도 제게 도시락을 싸달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누나는 바쁘니까 신경 쓰지 말라며 항상 저를 배려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도시락을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도시락? 무슨 반찬 먹고 싶은데? 갈비찜. 그리고 누나가 만든 거면 다 좋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울음을 참고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강아, 너 지금 우는 거야? 아니야. 안 울어. 그냥 먹고 싶어서. 알았어. 토요일에 갈게. 면회 시간이 언제야? 오후 1시부터. 누나, 꼭 와야 돼. 꼭 와야 돼라는 말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도시락이 먹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갈게. 걱정 마. 그리고 강아. 응?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 알았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동생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알았어. 고마워, 누나.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방금 통화한 게 정말 제 동생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석 달 전 입대할 때만 해도 누나, 걱정하지 마. 요즘 군대 많이 좋아졌대라며 웃던 아이였는데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지만 정확히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 직업상 군대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변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폐쇄적인 곳이라는 것을, 특히 똑똑하고 조용한 성격의 아이들이 표적이 되기 쉽다는 것도, 하지만 직접 제 동생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피해자 가족들을 봐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이라며 후회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웠습니다. 아니다.
토요일에 가서 직접 확인하자. 눈으로 보고 한강의 상태를 체크하자. 그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한강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떨리는 목소리, 억지로 밝게 만들려는 목소리, 울음을 참는 목소리. 강아, 기다려. 누나가 간다. 창밖에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강원도 어딘가에 한강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한강은 제게 전부였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던 그 아이를 대학생까지 키웠습니다. 제 청춘을 쏟아부었습니다. 연애도 결혼도 뒤로 미뤘습니다. 오직 한강이 잘 자라는 것만이 제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학에 들어가고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는데 군대라는 곳에서 다시 힘들어하고 있다니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만약, 정말 만약 누군가 한강을 괴롭히고 있다면 저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나로서 금요일 퇴근 후 저는 대형마트로 향했습니다. 가장 좋은 소갈비를 골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가격을 보고 망설였겠지만 그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밤새 요리를 했습니다. 갈비를 손질하고 양념을 만들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잡채, 애호박전, 김말이까지. 모든 요리가 끝났을 때는 새벽 2시였습니다. 저는 식탁 앞에 앉아 완성된 반찬들을 바라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토요일 아침 5시에 일어나 갈비찜을 조리기 시작했습니다. 약한 불에서 천천히 2시간을 졸였습니다. 모든 도시락을 가방에 담고 편안한 옷을 입었습니다. 아침 8시 집을 나섰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강이 어떤 모습일까? 많이 야위었을까? 부대 정문이 보였을 때 저는 잠시 차를 세우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괜찮아, 한서진. 넌 할 수 있어. 면회실 앞에 도착한 시간은 11시 30분. 오후 1시 드디어 면회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창가 쪽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병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강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한강을 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석 달 만에 본 동생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하게 야위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걸음걸이도 달랐습니다. 예전에 당당하고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어깨가 축 처져서 고개를 숙인 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손이었습니다. 한강의 손등과 손가락에는 자잘한 상처들이 보였습니다. 긁힌 자국, 멍든 자국, 굳은 살까지. 강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강은 저를 보자 잠시 멈칫하더니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누나, 왔어? 그 목소리는 전화로 들었던 것보다 더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한강을 안으려고 했지만 한강이 살짝 물러섰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면 안 돼. 선임들이 볼 수 있어.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면회 온 가족을 안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하는 곳인가요? 저희는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한강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광대뼈가 두드러지게 나와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제 질문에 한강은 억지로 웃으려 했습니다. 괜찮아. 여기 다 이래. 적응하면 돼.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한강의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도시락 가져왔어. 내가 먹고 싶다던 거 다 만들었어. 저는 가방에서 도시락 용기들을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갈비찜, 잡채, 애호박전, 김말이, 그리고 밥까지 테이블 위에 가득 펼쳐졌습니다. 한강의 눈에서 눈물이 고였습니다. 누나, 이거 다 만든 거야? 응. 어젯밤부터 많이 먹어. 너 많이 빠졌다. 첫 번째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갈비찜의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한강은 그 냄새를 맡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고마워, 누나. 먹어봐. 맛있게 됐는지 모르겠다. 한강이 젓가락을 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4명의 병사가 들어왔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병장 2, 상병 2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저희 쪽을 발견하고는 곧장 걸어왔습니다. 오한강이 면회 왔네. 가장 앞에 서 있던 병장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강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또 도진우 선임. 야, 왜 그렇게 굳어 있어? 면회 왔는데 기분 좋아야지. 이분이 누나야? 도진우라는 병장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전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비웃는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강이 선임들이시군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이미 경보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강을 괴롭히고 있구나. 오예의 바르시네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도시락? 도진우는 테이블 위에 도시락들을 보며 다가왔습니다. 한강이 먹으려고 준비한 거예요. 와, 대박. 이거 진짜 맛있겠는데? 갈비찜이네. 완전 정성 가득이다. 그는 갑자기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갈비를 집어들었습니다. 야, 이거 진짜 맛있는데? 한강아, 내 누나 요리 진짜 잘하시네. 제 옆에서 한강이 떨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선임, 그만 드세요. 한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진우는 계속 먹었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 다가와 젓가락을 꺼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잡채도 있네. 이야, 진짜 정성이 대단하시네요. 이석훈이라는 상병이 잡채를 집어먹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재라는 상병은 애호박전을, 박준혁이라는 병장은 김말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순식간에 도시락이 엉망이 됐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손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참아야 했습니다. 그만하시죠. 제 목소리는 차갑게 나왔습니다. 예, 뭐라고 하셨어요? 도진우가 저를 봤습니다. 그만하시라고요. 이건 제 동생을 위해 만든 거예요. 아무리 선임이고 군대라지만 이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예의? 아줌마,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는 군대예요. 군대에서는 선임 말이 절대적이에요. 그래도 이건 아니죠. 이건 폭력이에요. 제 말에 도진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폭력? 하하. 야, 얘들아. 저 아줌마 지금 우리 보고 폭력이래. 넷이서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면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면회객들이 저희 쪽을 쳐다봤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아줌마,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당당하시게? 공무원입니다. 아, 공무원? 어느 부서세요? 일반 행정직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제 정체를 밝힐 때가 아니었습니다. 공무원이면 우리 군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텐데요. 여기는 계급사회예요. 선임의 명령은 절대적이고요. 도진우는 다시 도시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이번에는 김말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놓으세요.
제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예, 뭐라고요? 놓으라고요. 아니, 아줌마가 지금. 그때 도진우는 한강을 보며 말했습니다. 야, 한강. 내 누나 참 당당하시네. 근데 말이야. 그는 긴 마리를 한 입 베어 물고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런 귀한 도시락을 폐급 이병이 먹으면 체하지 않겠습니까? 선임들이 먹어줘야 체하지 않죠. 하하. 폐급.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끊어졌습니다. 제 동생을 폐급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평생 키워온 소중한 동생을 폐급이라고.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도시락 뚜껑들을 하나씩 닫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도진우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 도시락이. 제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당신들의 양심보다 더 따뜻하군요. 면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웃음소리가 멎었습니다. 도진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면회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한 명의 젊은 장교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소희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면회실 안을 두리번거리다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감찰관님. 그 한마디에 면회실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도진우와 그의 패거리들이 동시에 저를 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진수 소위입니다. 어떻게 직접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이진수 소위는 저에게 다가와 경례를 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국방부에서 연락이 와서 감찰관님께서 부대에 오신다는 연락을 받고 그게 면회실이실 줄은. 그는 숨을 헐떡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면회객 명단을 확인하는데 한서진이라는 이름이 있어서 혹시나 해서 확인했더니 정말. 저는 조용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한 장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국방부 감찰관실 신분증이었습니다. 한서진. 국방부 감찰관실 수석조사관. 전 헌병수사단 소령. 제 목소리는 이제 면회 온 누나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5년간 군 내부 비리를 조사해온 감찰관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진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도진우 병장입니다. 그는 부랴부랴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석훈 상병, 김민재 상병, 박준혁 병장, 다른 병사들도 황급히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모두 창백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들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한 명씩 눈을 마주치며 방금 전 이 자리에서 일어난 일들을 모두 목격했습니다. 그게 후임병이 가족에게 받은 음식을 강제로 빼앗아 먹은 것, 후임병을 폐급이라는 모욕적인 언어로 비하한 것, 그리고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면회 온 가족에게 위협적인 태도를 보인 것, 이 모든 게 군인사법 및 군형법상 가혹행위와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도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이진수 소위를 봤습니다. 소위. 예. 지금 즉시 부대장에게 보고하십시오. 국방부 감찰관이 현장 조사를 시작한다고. 알겠습니다. 이진수 소위가 뛰어나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방부 감찰본부 직통 번호였습니다. 국방부 감찰본부입니다.
한서진 수석 조사관입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제 직속 상관인 김태훈 대령이었습니다. 수석 조사관님, 무슨 일입니까? 제7보병사단 7성부대 면회실에서 가혹행위 현장을 포착했습니다. 면회실에서요? 예. 제 동생이 이 부대 소속입니다. 오늘 면회를 왔다가 우연히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장 증거는 확보하셨습니까? 예. 피해자 한강 이병, 가해자 도진우 병장 외 3명. 목격자 다수. 추가로 부대 내 조직적 가혹행위 정황이 있어 전면 감찰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헌병 기동대를 파견하겠습니다. 30분 내로 도착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령님. 예. 이 사건 깊이 파야 할 것 같습니다. 부대장급 이상의 묵인 정황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다시 도진우를 봤습니다. 도진우 병장. 예.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도창국 의원, 국방위원회 소속이시죠. 도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여기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군대이고 군법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누구의 자식이든 잘못은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한테 사과하지 마십시오. 저는 한강을 가리켰습니다. 한강 이병에게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지난 석 달간 당신이 괴롭혔던 모든 병사들에게. 도진우는 한강을 봤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한강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 안도하는 표정, 그리고 미안해하는 표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강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그 순간 한강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석 달간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누나, 미안해. 누나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잘 버텨줘서 고마워.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았으니까요. 면회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대대장 박노경 중령이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감찰관님, 제가 대대장 박노경입니다. 그는 저에게 경례를 했습니다. 얼굴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대대장님, 상황은 파악하셨습니까? 예. 소위에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대대장실로 가시죠. 할 얘기가 많습니다. 박노경 중령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헬리콥터는 부대 운동장에 착륙했습니다. 먼지가 사방으로 날렸고 프로펠러 소리가 온 부대를 울렸습니다. 헬기 문이 열리고 헌병 기동대원들이 내렸습니다. 검은색 헌병 제복을 입은 10여 명의 헌병들. 그들의 가슴에는 MP라는 완장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헌병대장 김태준 대위가 제게 다가와 경례했습니다. 국방부 감찰관실 한서진 수석 조사관님, 헌병 기동대 출동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위님. 상황은 이렇습니다. 저는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가해 병사 4명, 피해 병사 한강 2병, 그리고 조직적 가혹행위 정황까지 즉시 관련자들을 격리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 전체에 대한 감찰도 시작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대장실로 가겠습니다. 저는 한강을 봤습니다. 한강아, 너는 헌병 조사관들과 함께
진술서를 작성해. 알았지? 예. 누나. 아니, 이병. 지금부터는 감찰관과 병사의 관계야. 알겠어? 예, 감찰관님. 한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잠시 한강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 손길에 모든 걸 담았습니다. 걱정, 안도, 미안함, 그리고 자랑스러움. 도진우와 그의 패거리들은 헌병들에게 인계됐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갔습니다. 저는 박노경 대대장을 따라 대대장실로 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부대를 관찰했습니다. 병사들이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 불안한 눈빛, 그리고 희망을 품은 눈빛까지. 대대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박노경 중령은 의자에 앉았고 저는 그 맞은편에 섰습니다. 앉으시죠, 감찰관님. 서서 하겠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하나 열었습니다. 박노경 중령. 귀관은 이 부대에서 조직적인 가혹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 전혀 몰랐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그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건 지난 6개월간 이 부대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보고서입니다. 병사 간 폭행 사건 3건, 가혹행위 신고 2건, 그리고 정신과 상담 요청 7건. 이 모든 게 귀관의 책임 하에 있는 부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박노경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군대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흔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다른 부대와 비교했을 때 이 부대의 사건 사고 발생률은 평균의 3배입니다. 그리고 귀관은 이를 묵인했습니다. 왜입니까? 박노경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창국 의원 때문입니까? 그 말에 박노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도창국 의원의 아들 도진우 병장을 특별 대우하기 위해 그의 가혹행위를 묵인한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도창국 의원이 귀관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기록입니다. 통신사에 영장을 발부받아 확보했습니다. 아들을 잘 부탁한다. 문제 생기지 않게 해달라. 이런 내용들이 수십 건 있습니다. 그리고 귀관은 이에 응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잘 돌보겠습니다라고. 박노경 중령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단지 뭡니까? 진급을 위해? 전역 후 자리를 위해? 죄송합니다. 저한테 사과하지 마십시오. 저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이 부대 모든 병사들에게 사과하십시오. 특히 한강 이병에게. 박노경 중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부대는 국방부 감찰 통제 하에 들어갑니다. 모든 병사에 대한 개별 면담이 진행될 것이고 관련 서류와 증거를 전부 확보할 것입니다. 협조하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리고 중령님, 한 가지 더. 예, 귀관에 대한 징계 절차도 함께 진행될 것입니다. 각오하십시오. 저는 대대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이진수 소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찰관님, 조사실을 준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강 이병은 어디 있습니까? 조사실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가봅시다.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한강이 헌병 조사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작은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조사실에 들어선 저는 테이블 위에 수첩을 봤습니다. 낡고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표지는 달아 있었고 모서리는 구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묻자 헌병 조사관이 대답했습니다. 한강 이병이 지난 석 달간 기록한 것입니다.
감찰관님, 이거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4월 15일 오후 10시 30분 도진우 병장, 이석훈 상병, 가혹행위, 팔굽혀펴기 150개 강요, 소대장 박민수 중위 현장 목격 후 외면. 글씨는 작고 정확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가해자, 목격자, 내용까지 모든 게 빠짐없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4월 18일 오후 11시 도진우 병장, 김민재 상병, 언어폭력, 병신 주제에 머저리 같은 놈 등의 발언, 생활관 내 3명 목격. 또 다음 페이지 4월 23일 오후 9시 도진우 병장, 개인 물품 강제 압수, 초콜릿 3개, 과자 2봉지, 이성민 행정병 목격. 저는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수첩은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석 달간 거의 매일 한강은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강아, 저는 한강을 봤습니다. 한강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누나, 그냥 기록하고 있었어.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왜?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서. 도진우 선임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는 거 알았거든. 간부들도 다 눈치 보고. 그래서 그냥 증거를 모으기로 했어. 한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젠가는 이게 빛을 볼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매일 밤 화장실에 숨어서 적었어. 들키지 않게. 저는 한강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도망치고 싶지 않았어, 누나. 어떻게든 버티고 싶었어. 누나한테 걱정 끼치기 싫었고. 그리고 한강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도망치면 다음 후임들도 똑같이 당할 것 같아서 누군가는 이걸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어. 저는 한강을 안아줬습니다. 이제는 감찰관도 병사도 아닌 그냥 누나와 동생으로. 미안해, 강아. 누나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아니야. 누나 잘못 아니야. 내가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넌 충분히 잘했어. 정말 잘했어. 헌병 조사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찰관님, 이 기록은 완벽한 증거입니다. 법정에서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저는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한강의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강의 용기이기도 했습니다. 이 기록들을 모두 디지털화해서 보관하십시오. 그리고 원본은 증거물로 봉인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한강을 봤습니다. 강아, 이제부터 모든 피해 병사들을 찾아낼 거야. 내 기록을 바탕으로. 그리고 그들의 진술을 받을 거야. 협조해 줄 수 있겠어? 예, 할 수 있어요. 좋아. 그럼 시작하자. 조사는 2주간 계속됐습니다. 한강의 수첩을 바탕으로 저희는 피해 병사들을 하나씩 찾아냈습니다. 처음에는 입을 열지 않으려 했던 병사들도 한강의 기록을 보고는 조금씩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진우는 한강만을 괴롭힌 게 아니었습니다. 지난 1년간 10여 명의 후임병들을 체계적으로 괴롭혀왔습니다. 그중 2명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고 1명은 자살 시도까지 했었습니다. 박노경 대대장은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묵인했습니다. 도창국 의원의 압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진행하면서 더 큰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조사 일주일째 되는 날, 저는 폭탄 같은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행정실 서류들을 검토하던 중 이상한 납품 계약서들이 나왔습니다.
부대에서 사용하는 장비와 물품들의 납품 계약이었는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저는 행정 담당 간부에게 물었습니다. 그건, 그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십시오. 지금 거짓말하면 공범이 됩니다. 도창국 의원님이 소개해 주신 업체입니다. 대대장님께서 그 업체하고만 계약하라고 하셨습니다. 가격은요? 시세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비쌉니다. 그 차액은 어디로 갔습니까? 모릅니다. 저는 그냥 계약서만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저는 즉시 국방부 감찰본부에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틀 후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도창국 의원 사무실과 자택이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창국 의원은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군 납품 비리에 깊숙이 연루돼 있었습니다. 아들을 칠성부대에 배치시키고 그 부대를 통해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박노경 대대장은 이를 도와주는 대가로 전역 후 방산업체 임원 자리를 약속받았습니다. 뉴스가 터졌습니다. 국회의원 아들의 군대 갑질, 국방부 전면, 감찰로 비리 무더기 적발. 도창국 의원, 군 납품 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 칠성부대 대대장, 직무유기 및 뇌물수수 혐의 구속. 방송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저는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저는 국방부 감찰관실 한서진 수석 조사관입니다. 지난 2주간 제7보병사단 칠성부대에 대한 전면 감찰을 실시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조사 결과 조직적인 가혹행위와 함께 군 납품 비리가 확인됐습니다. 도진우 병장을 비롯한 4명의 병사는 군사법원에 회부됐고 박노경 대대장은 파면 및 구속됐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감찰관님, 이번 조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 동생이 그 부대 소속이었습니다. 면회를 갔다가 우연히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동생분이 피해자였습니까? 예. 하지만 제 동생은 혼자 싸우지 않았습니다. 석 달간 모든 것을 기록했고 그 기록이 이번 조사의 핵심 증거가 됐습니다. 감찰관으로서 그리고 누나로서 어떤 심정이십니까?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미안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동생에게 미안하고 동시에 자랑스럽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저는 복도에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한강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누나, 뉴스 봤어. 고생 많았어. 사랑해. 저는 그 문자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사랑해, 강아. 곧 만나자. 일주일 후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진우 병장 가혹행위, 명예훼손 등으로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 선고 이석훈, 김민재, 박준혁 각각 징역 1년에서 2년 박노경 대대장 직무유기, 뇌물수수로 징역 5년 선고 도창국 의원 의원직 사퇴 군 납품 비리로 검찰 조사 중.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칠성부대의 변화였습니다. 새로운 대대장이 부임했고 간부들의 의식이 바뀌었습니다. 병사들 사이의 문화도 달라졌습니다. 가혹행위를 목격하면 즉시 신고하는 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한강의 기록 하나가 한 부대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조사가 끝난 4일 후 저는 긴급 연락을 받았습니다. 감찰관님, 한강 이병이 쓰러졌습니다. 뭐라고요? 생활관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었습니다. 지금 응급실로 이송 중입니다. 저는 즉시 차를 몰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 잘못인가? 제가 너무 무리하게 조사를 진행한 건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한강은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와 영양실조로 인한 쇼크 상태입니다. 지난 석 달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최근 조사 과정에서 받은 정신적 압박이 더해져서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까? 지금은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며칠간은 지켜봐야 합니다. 저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한강을 봤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동생의 모습이 너무나 약해 보였습니다. 미안해, 강아. 누나가 너무 몰아붙였구나. 이틀간 한강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 밖 의자에 앉아 계속 기다렸습니다. 셋째 날 아침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감찰관님, 환자가 깨어났습니다. 저는 뛰어들어갔습니다. 한강은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누나, 강아. 저는 한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 누나가 너무 무리하게 만들었지? 아니야. 난 괜찮아. 괜찮지 않아. 내가 쓰러졌잖아. 누나, 다 끝났어? 한강이 물었습니다. 응, 다 끝났어. 도진우 선임은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 선고받았어. 그리고 박노경 대대장도 구속됐어. 다행이다. 한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무 힘들었어, 누나. 매일 밤마다 포기하고 싶었어. 알아. 다 알아. 그런데 계속 생각했어. 내가 포기하면 다음 사람도 똑같이 당할 거라고. 누군가는 이걸 끝내야 한다고. 저는 한강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내가 버티고 기록한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어. 정말? 응. 너 때문에 부대가 완전히 바뀌었어. 그리고 국방부에서도 병영 문화 개선에 더 신경 쓰기로 했대. 내 수첩이 큰 역할을 했어. 한강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누나, 고마워. 그날 와줘서. 당연한 거야. 나는 내 누나잖아. 만약 누나가 안 왔으면 난 아마 쉿. 그런 생각하지 마. 이제 다 지나갔어. 한강은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가서 한강을 돌봤습니다. 음식을 먹이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TV를 봤습니다. 일주일 후 한강은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누나, 나 부대 가도 돼?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셨어. 그런데 힘들면 언제든 말해. 알았지? 알았어. 한강이 부대로 돌아간 후 저는 매주 전화를 했습니다. 강아, 어때? 괜찮아? 응, 누나. 완전히 달라졌어.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어. 다행이다. 그리고 누나, 신기한 게, 응? 동기들이랑 후임들이 나한테 고맙다고 해. 내가 용기 내줘서 고맙다고. 한강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석 달 전에 그 지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당연하지. 넌 영웅이야. 영웅까지는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강은 정말 컸습니다. 3개월 후 한강은 상병 진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대에서 모범 병사로 선정됐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부대에 면회를 갔습니다. 이번에도 도시락을 싸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누구도 빼앗아 가지 않았습니다. 누나, 이번에는 내가 다 먹을 수 있겠다. 한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저희는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누나,
나 전역하면 뭐 하고 싶은지 알아? 뭐, 누나처럼 되고 싶어? 약한 사람들을 지켜주는 사람. 저는 한강을 봤습니다. 넌 이미 그런 사람이야, 강아. 아니야. 나는 그냥 살아남으려고 했을 뿐이야. 그게 용기야. 포기하지 않고 기록하고 끝까지 버틴 게 용기야. 한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나, 그날 면회실에서 했던 말 기억나? 무슨 말? 이 도시락이 당신들의 양심보다 더 따뜻하다고. 저는 웃었습니다. 기억하지. 정말 화가 났었거든. 멋있었어. 그때 누나 모습, 넌 더 멋있었어. 석 달간 혼자 싸운 거. 저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면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저는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군의 명예는 계급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침묵하지 않는 용기 위에 세워집니다. 한강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저는 국방부로 돌아가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칠성부대 감찰 최종 보고서. 본 감찰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첫째, 군대 내 가혹행위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둘째, 권력과 배경은 군법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어야 합니다. 셋째, 침묵은 때로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용기 있는 한 사람의 목소리가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는 병영 문화 개선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군인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계급은 책임이지 권력이 아니라는 것을. 보고서를 제출한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강원도 어딘가에 한강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평화롭게 당당하게 군 생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정의는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한 사람의 침묵을 깨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부당한 상황에서 침묵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용기를 내서 목소리를 낸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침묵은 때로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기록 하나, 작은 용기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부당함을 견디고 계신 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